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멀리 프랑스 위그노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서 친구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비타민 K에 관련된 책인데 제가 책을 쭉 훑어봤는데 한 3분의 2일 정도는 읽었어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이제 기능의학 공부하다 보면 비타민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비타민 K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 배웠던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일단 지금 먼저 정리를 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비타민 K도 역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비타민 중에서 많이 부족해져 있는 비타민 중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모르시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뭐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시니까 그냥 거의 이거는 무시를 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만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간략하게 좀 배워보고요. 그러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듣고 오시죠. 오늘은 비타민 K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는 주로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부분 다 녹색을 띠고 있죠. 공통점이 색깔이 다른 건 없이 거의 녹색을 띠고 있는데, 비타민 K1 같은 경우는 엽록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린 베지터블에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음식 중에는 브로콜리, 시금치, 파, 양배추, 여기는 오이도 있죠. 다 가능합니다. 색깔이 녹색을 띠고 있는 거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K2가 이제 문제인데, K2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같은 경우는 K1에서 장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K2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만들어진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필요 양의 많이 만들면 50% 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비타민 K1이 부족해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더 못 만들겠죠. 장관 내에서. 더군다나 세균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데,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장노수증도 많고 또 장의 건강이 좋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타민 K도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비타민 K가 이제 연구되기 시작한 지가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초창기 때 비타민 K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에피소드는 이따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비타민 K가 과거에는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는 충분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함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서양화되는 식단, 가공식품이 많아지는 식단을 먹다 보니까 점점 더 부족한 게 눈에 띄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점점 이게 이제 찾아지게 되고, 그래서 비타민 K에 대한 게 연구된 게 100년이 안 됐어요. 좀 더 정밀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건 몇십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K가 갖고 있는 기능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건데요. 비타민 K1, 필로퀴논이 갖고 있는 기능은 혈액 응고 기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은 응고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피부 같은데 출혈반이 되게 많아요. 조금만 긁어도 금방 피가 나고, 안 멈추니까 이게 피가 안에 고이다 보니까 출혈반이 커지죠. 그리고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는 메나퀴논인데, 이 메나퀴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골다공증 얘기하면서 비타민 D를 공부했었죠. 과거에 비타민 D는 음식에는 거의 없고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과거에는 주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실내에서 화이트 칼라가 이렇게 책상 보면서 공부하는 시기는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다 바깥에서 햇볕을 보면서 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부족함이 조금 줄었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실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것도 줄고, 또 위도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비타민 D하고 연관이 많은데요. 근데 비타민 D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K가 그 흡수되어진 칼슘을 뼈에다 집어넣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 같은 경우가 부족해지면 골다공증도 오겠죠. 처음에 비타민 K를 연구했던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치과 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덧니라든지 이런 충치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양치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도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덧니가 많고 충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K2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 외에는 골다공증 예방이라든지 동맥경화증, 신장 결석이라든지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타민 B군하고 사야민이 B1이고요. 리보프라민이 B2고, B12, 비타민 K까지 이 장관 내에서 이 박테리아,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어떤 자료인데요.
장관 내에 있는 좋은 균들이, 유익균들이 여러 가지 균들의 분포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비타민들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장이 아주 건강하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 장관 내에 있는 세균이 만드는 비타민 K 양이 우리 몸의 필요량의 한 50% 정도를 담당합니다. 이건 건강하다는 조건이죠.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면은 이것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K 부족이 좀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입원했더니 항생제를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때문에 장관 내는 세균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K 부족이 오고, 이것 때문에 성장에도 문제가 되죠. 뼈 성장에도. 비타민 D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1이 갖고 있는 기능이 혈액 응고 기능인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비타민 K가 이런 혈액 응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게 RBC 적혈구들을 이렇게 응고시켜서 이렇게 들러붙게 만들죠. 근데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 이걸 덜 적게 만드니까 이게 들러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이 계속 되는 거죠. 특히 와파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와파린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에 반대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뼈에도 영향이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나올 거니까요.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거는 뼈를 생성하는 세포인데요. 조골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뼈 생성하는 세포에서 비타민 D가 일단 칼슘을 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서 비타민 K가 뼈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비타민 K도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칼슘 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난 자료라서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우리가 먹는 칼슘이 하루에 한 1000mg 정도 먹는다고 쳤을 때 이게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650 정도는 그냥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 흡수되는 게 한 350 정도 흡수가 되고요. 여기서 흡수되고 나서 또 다시 분비하는 경우가 150 정도 되니까 한 200 정도가 남죠. 근데 그 200은 신장을 통해서도 배설이 됩니다. 결국에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다 일치하게 계속 꾸준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몸 안에 돌아다니는 거는 한 1000mg 정도가 돌아다닐 때, 얘가 이제 원래 신장에서 다 배설되고 나서 다시 또 흡수되는 게 98%고 나머지 2%가 200mg이니까 이건 배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뼈 안에서도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뼈는 새로 만들고 또 파괴하고 이걸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지금 같은 경우 갖고 있는 뼈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지나도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흡수돼서 녹아내리는 게 500이면은 새로 만드는 게 500. 이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뼈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드는 양은 적은데 흡수되는 양이 많다든지, 만드는 양은 정상인데 흡수되는 양이 많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만드는 양이 적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뼈가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따로 저 같은 경우는 칼슘제를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먹는 걸 저는 반대하는 의사고요. 실제로 칼슘이 부족한 경우보다는 칼슘을 이용하는 어떤 문제점이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시면 항상 골다공증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칼슘제를 막 주려고 해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그 칼슘으로 인해서 우리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MK7에 대한 얘기인데, 이 MK7은 얘가 MK2인데, 이 MK2가 여기 노란색이 있는 세포는 이제 파골 세포입니다. 뼈를 녹이는 세포고요. 이쪽에는 이 초록색 세포는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K7 즉 K2 메나키논이 이 뼈를 만드는 세포는 자극을 하고요.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억제한다는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MK2가 충분할 때는 본 매스가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오신 분들한테는 칼슘을 주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서플리먼트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K가 들어갔을 때는 충분하게 정상적인 오스테오칼신을 만들어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나 비타민 K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오스테오칼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뼈를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 와파린 드시는 분들 있죠. 혈관이 안 좋아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드시면 안 되고 비타민 K도 같이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혈관에 관련돼서도, 동맥경화증에 관련돼서도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K가 충분할 때는
혈관 내벽의 칼슘의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 혈관 내 칼슘 침착이 좀 더 많아진다는 자료입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조심해서 비타민 K가 부족하지 않은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K가 예방할 수 있는 K2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고요. 키드니 스톤이라서 요로 결석을 예방할 수 있고요. 아테로스크레로시스라 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크로프트 티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치열이 고르지 못한 덧니를 얘기합니다. 덧니도 좀 호전되고요. 치매의 조기 증상이죠. 치매 증상의 알츠하이머도 예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 하트 디지즈, 심장질환, 그 다음에 충치, 캐비티, 그 다음에 링클은 뭐 이게 잔주름인가 본데 항노화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본스포스는 뼈가 튀어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심근경색이죠. 그 다음에 캔서, 암도 예방한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 K는 실제 그린 베지터블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서양 식단을 하기 전에는 그린 베지터블 상당히 많이 먹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식단들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런 그린 베지터블을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K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내에서도 비타민 K2를 만드는데 장내 세균이 좋지 못하고 이런 식이섬유라든지 유산균들이 충분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식단을 하시다 보니까 비타민 K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따로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현재 동맥경화증이 있다거나 모세혈관에 출혈반이 자주 생긴다든지 또는 요로의 결석이 생기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따로 비타민 K를 좀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비타민 K는 과거에는 한 70년, 80년 전에만 해도 잘 이름도 모르고 이런 게 있었나 그렇게 지났을 비타민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식사 자체가 일단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을 안 먹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충분하게 보충됐던 영양소지만 지금은 부족해져 있는 그런 비타민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게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야채, 그린 베지터블을 많이 안 드시게 되고요. 또 하면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같은 서양 식단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장관 내에 제가 강의했던 장누수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 내에 유해세균들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장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K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의하면은 부족한 상태로 일주일만 넘어가더라도 결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기간 내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잘 들어오다가도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면 금방 결핍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주의해서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아예 식단에 없는 영양소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식단을 통해서 보충하는 걸 더 많이 권해요. 그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자연에 섭취하는 게. 그래서 그린 베지터블 충분하게 먹으면 여러 가지 이득이 많죠. 장내에 유산균들과 유익균들이 많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시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낫또 안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2 중에서 MK7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낫또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MK7이 하는 기능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좀 섭취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동맥경화증이 있다든지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또는 요로결석이 있다든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자꾸 생긴다든지 이빨을 열심히 잘 닦는데도 불구하고 충치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비타민 K 결핍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매일 드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한 두 알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섭취하는 거 권할 것 같아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도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식단을 좀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드시는 비타민이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넣어주면 되는 비타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먹는 거는 비타민 A나 비타민 E나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따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매일 먹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많아요. 동맥경화증 환자도 많고 결석 환자도 많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환자도 많고요.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비타민 D만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타민 K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